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조선시대가 들어갈 건데요. 조선시대 본격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하도 해군에 관련된 부분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하도 해군이거든요. 그래서 이하도 해군을 좀 보고 들어갈까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지도를 살짝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명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죠? 우리는 지금 현재 고려 말 상황입니다. 왕은 우리나라 고려 말의 우왕입니다. 우왕 측근으로서는 최고의 군사였던 최영 장군이 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자, 명이 이렇게 원을 몰아냈죠. 원나라를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새로운 맹주가 됐고요. 다 좋아요. 근데 여기 명나라 군들이 요동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명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명나라 애들이. 요동에 주둔하고 있는 애들이 여기 보세요. 여기 하주 지역인 거 아시죠? 하주. 여기 옛날에 쌍성총무가 있었던 거죠. 쌍성총관부가 있었던 지역, 요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어디에서요? 명에서요. 이 쌍성총관부 요 부분 철령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철령이라고 합니다. 철령. 철령 이쪽의 문제, 철령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보세요. 원래 여기는 원나라의 지배령이었다는 거야. 원의 지배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원을 몰아냈기 때문에 원이 지배하고 있던 원나라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누가? 명나라에서. 이때 우리나라 고려 말에 우리나라 조정인 우왕과 최영은 이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대응을 했을까? 선택지는 하나 하지 않을까요?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선택을 하나 해야 되니까. 전해들이 원하는 철령 이북의 땅을 전해들이 넘겨주는 방법, 아니면 주지 못하게도 전쟁을 불사하는 방법이거든요. 새롭게 신흥 강으로 떠오른 명나라에 어떻게 선택을 할까? 우왕과 최영 장군은 지키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엔 우리가 요동을 정벌하자는 쪽으로 결정이 나게 됐습니다. 요동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요동에 명나라 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왕과 최영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민수와 그 다음에 이성계를 좌우의 군사장을 임명하게 되었고요. 이하도로 보내게 됩니다. 이하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압록강이죠. 압록강 중류에 섬처럼 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도자가 붙어 있습니다. 원래 그 바다에 떠 있는 육지를 갖다 우리 섬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섬처럼 떠 있다 해서 이하도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여기는 우리나라의 최전방, 그 당시 우리나라의 최전방 군사기지가 있어요. 우리 최전방 군사기지가 있는데 여기에 조민수와 이성계를 파견했던 추가 파병이죠, 이게 그죠? 이렇게 추가 파병하겠다.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서 요동을 치라는 거예요. 이럴 바엔 차라리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거죠. 근데 조민수와 이성계 실제로 이하도를 가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이하도를 가봤더니 전쟁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왕에게 상소문을 적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368페이지 이성계 사불가론이라는 게 하나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사불가론에 대한 상소문을 하나 이렇게 올려둬 보시면 됩니다. 사불가론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하, 우, 외, 소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쟁하기 좀 안 좋은 상황이 뭐냐면 지금이 현재 여름이라는 거예요. 여름에 질병이 한번 터져 나오면 걷잡을 수 없다는 거야. 너무 많은 희생을 따른다는 거야. 그래서 좀 전쟁하기 좋은 안 좋은 환경이다는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기라는 거거든요. 여름에 비가 우리가 많이 오잖아. 예나 지금 그죠?
그 우기는 전쟁 못 하나요? 비가 오면? 그렇지는 않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든 전쟁을 할 수 있죠. 명분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원인이 뭐냐면 전애들이나 명이나 우리가 가장 주력 무기가 뭐냐면 활이거든요. 활 이음새 부분을 악교로 붙이는 게 있는데 그게 비가 맞게 되면 느슨해지는 거예요. 느슨해지면 이 활에 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활실을 제대로 당겨서 우리가 원하는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다. 세 번째, 남쪽에서 언제든지 애국가 침범해 올 수 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전력을 다 저기 쏟아낼 수 없다는 거. 남쪽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역사상, 세계에서 역사상 봤을 때 소국이 대국을 쳐가지고 승리한 게 있냐는 얘기야. 승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이유를 상소문을 적어서 올려 보내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왕과 채영 장군은 조민수와 이성계에 끊임없이 독촉을 하게 됩니다. 신하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계속 사람을 보내서 계속 압록강을 넘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게 다 사병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럼 자기 사병들 다 죽는 거거든요. 이때 이성계가 조민수를 설득한다고요. 우리 못 갑니다. 가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거 역모가 되는 거예요. 역모가 된다는 얘기는 요즘 말로 좀 구태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공하면 상관이 없죠. 실패하게 되면 이건 끝나는 거, 인생이 끝나는 거.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가문 자체가 다 몰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성계가 조민수 설득에 성공하게 됩니다. 성공해서 결과적으로 이하도에서 좀 적어볼까요? 이하도에서 해군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채영 장군이 여기 참가하지 않고 왕 옆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채영 장군이 현장에 갔다면 또 상황은 달라졌겠죠. 지휘자니까 총지휘자가 됐습니다. 이하도 해군이 처음 일하게 됩니다. 이거 순서 좀 잡으셔야 돼요. 네, 조선 건국 과정이거든요. 네. 선후관계를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하도 해군 볼게요. 1388년입니다.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하도 해군이잖아요. 군대를 돌려서 왔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늙으면 못해요. 젊어야 돼요. 팔팔해야 돼요. 외우셨죠? 팔팔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잡았을 것 같아요? 정치력과 정치 부분하고 군사 부분을 잡게 됐어요. 그 다음 잡아야 할 게 뭐냐면 경제 파트를 좀 잡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전법을 실시하죠. 1391년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치, 군사, 그 다음에 경제를 잡는 거예요. 차례대로. 조선이 건국돼요. 1392년에 어디에서? 개경에서 건국했습니다. 왜냐면 궁궐이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의 궁궐에서 개국을 했기 때문에 건국되기 때문에 좀 아쉽죠. 그래서 한양으로 천도합니다. 이게 1394년이에요. 오늘날의 서울이죠. 이렇게 천도했어요. 최소한 이 순서는 잡으셔야 됩니다. 이하도 해군, 과전법, 조선건국, 한양천도. 이것도 출발하면 되겠죠? 늙으면 못해요. 네, 팔팔해야 합니다. 네. 과전법, 경제력 잡았죠? 2년 사이에 서울에 경복궁이 만들어진 거죠. 경복궁이 건립됐습니다. 과전법은 우리가 핵심 인사들은 알다시피 조준, 그 다음에 정도전 같은 인사들. 오늘날의 경기도 그 당시 경기죠. 경기 땅을 갖다가 전부 다 백성들이 n분의 1로 나눠주죠. 그리고 여기 수조권을 공무원에 주게끔 하죠. 공무원이 수조권을 행사하는 거죠. 월급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해군에 관련된 전반적인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과전법 실시 부분에 보면 뭐가 있냐면 폐가입지라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 밑에
폐가 입진에 관련된 부분이죠. 우왕과 최영 장군이 결과적으로 쿠데타로 실패했죠. 현직 왕과 최고의 군 사령에 해임됐죠. 자, 우왕은 섬으로 유배가게 됩니다. 물론 최영 장군도 마찬가지. 다 유배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왕의 아들이 창왕입니다. 훗날. 이 사람 이름들 본명은 왕우, 그 다음에 왕창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왕에게 붙을 묘도 사라져 버렸어. 묘도 없어. 그래서 그대로 이름에다가 그냥 우왕 창왕 붙여버린 거야. 창왕이 그 보위를 물려받게 됐다고요. 근데 창왕이 어린아이지만 훗날 얘가 성장하게 된다면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죠? 영모를 깼던 이분들을 살려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성계와 관련된 인사, 정도전, 조준 같은 인사들은 다른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창왕도 유배를 보냅니다. 왜일까요? 방금 우리 겨졌던 폐가 입진 문제를 걸고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하는 이유는 여기입니다. 명분이 여기 있습니다. 폐가 입진입니다.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또 무슨 의미도 들어가 있냐면, 우왕은 아버지가 공민왕이죠.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 부인이 있었죠. 노국대장 공주라고, 그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노국대장 공주. 노국대장 공주가 죽죠. 출산 도중에 죽게 되고요. 이때 공민왕이 슬픔에 빠져 있죠. 이때 신돈의 집에 자주 들락거리기 시작해요. 신돈 집에 있었던 이제 그 노비들이 이쁜 여인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소개가 됐고 공민왕과 이 노비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게 방금 얘기했던 우왕이에요. 우왕이에요. 근데 이 정도전, 조준 같은 이런 신진사대부들은 왕을 폐위시키는 가장 큰 명분으로 훗날 왕이 된 왕우, 즉 우왕을 진짜 공민왕의 자식이었냐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짜로 몰아내는 뜻이야. 그럼 우왕의 아들도 창왕도 진짜 공민왕의 손자로 볼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왕과 창왕을 다 몰아낸 이유, 명분은 폐가 입진이었습니다. 공민왕의 후손이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폐가 입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왕이었던 창왕 다음에 이제 공양왕이 등장합니다. 그죠? 공양왕이 역사상 왕을 되게 싫어하고 도망다니는 왕 중에 한 사람이죠. 시한부 왕이야 이게. 시대 흐름 금방 알 거 아니야? 야, 지금 현재 이성계가 판을 치고 있고 정도전 세상에 왔는데 당연히 나를 왕이 된다면 어느 정도 써먹고 나는 영도 폐기되겠죠. 그렇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하지 않고선 왕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왕이 되고 싶어 하고 권력을 잡고 싶어 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양왕 결과적으로 억지로 떠밀려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게 공양왕이에요. 그래서 공양왕 때 실은 과전법이 이게 실시돼요.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실시된 이 과전법은 조선 건국되고 난 다음에 실시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시대에 과전법을 갖다가 조선의 토지제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공양왕도 어떤 기회를 노렸지만 기회를 노렸다는 얘기는 이성계가 그 말에서 한번 떨어져요. 낙마를 해서 크게 다치게 돼요. 이때 이제 공양왕과 정몽주 세력이 힘을 합쳐서 이성계를 진압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요. 공양왕과 누가 손을 잡나요? 정몽주 세력들이. 여러분 모르는 정몽주 이런 모습도 보이죠? 정치인이잖아요. 학자이기도 하지만 이성계를 죽이려고 하죠. 이때 이런 소식을 들었던 태종 이방의 훗날 왕이 되죠. 이방은 자기 아버지를 급하게 숨기고 급하게 이동시키죠. 그 결과 훗날 이제 이 사실을 다 들통났잖아요. 정몽주 세력도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공양왕도 다 제거됐어요. 공양왕은 묘를 제대로 받았죠. 우리가 불교에 가면 이렇게 공양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보시하고 공양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볼 텐데 공양은 어떻게 보시면 그냥 얌전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 건국가 난 다음에 경복궁에다가 그 마지막 왕도 공양왕 사당을 지어서 제사도 지내줬어요. 그만큼 조선 건국 이후에
또 A를 또 갖춰주는 부분도 있긴 해요. 죽으신 분이 뭐 할 말은 많겠지만 뭐 들을 수 없는 얘기도 이렇게 해서 조선 건국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이해 가셨죠? 이런 흐름을 잡게 되면 전반적인 이해를 할 거고요. 혹시 몰라서 요즘 또 사료가 되게 시험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370쪽 한번 펴봐요. 아까 정몽주를 잠깐 얘기했지만 태종 이방원하고 정몽주는 되게 가까운 사이기도 하고요. 또 정도전하고는 친구처럼 지냈어요. 같은 동문 수학했던 사람입니다. 이세계 제자들이니까요. 근데 좀 생각이 달랐죠. 정몽주는 고려란 나라를 두고 개혁을 하자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도전은 고려 자체가 썩었기 때문에 이걸 도려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좀 달라요. 둘 다 어떤 개혁적인 성향은 같지만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때 이방원과 이성계는 정몽주를 꼭 자기 사람을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정몽주를 얻게 되면 다 얻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은 편지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한번 볼까요? 이방원이 하여갑니다. 정몽주에 보내는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칭이 억해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정몽주가 답가를 보내야 되겠죠. 담신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이 몸이 죽고주고 일곱 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에 가질 수 있어야. 이 두 개의 시를 갖다가 하나만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이 시를 쓴 사람과 관련 설명 옳은 것 물어본다면 이방원은 태종에 대한 얘기를 물어볼 거고 단신가면 어떻게 정몽주에 대한 얘기를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좀 지울게요. 372페이지 이제 조선이 이제 건국되고 건국되기 위해서는 궁궐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또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에 붙여진 이름들이 있어요. 건물 이름들, 궁궐에 대한 이름들, 궁궐 정문에 대한 얘기들, 강화문에 대한 얘기들. 요게 이제 최근에 작년마다 최근에 이게 기출이 됐단 말이죠. 간단한 것들 한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 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또 우리가 항상 서울에 살지만 또 늘 가보지도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긴 하지만 코로나 전에는 진짜 한 2주에 한 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서울 답사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까운 곳부터 좀 알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것, 물론 경주도 자주 가긴 합니다만 경주는 좀 멀어서 자주 갈 수는 없어요. 안동, 그 다음에 경주, 제가 좋아하는 도시들인데요. 역사의 어떤 유물들 또는 유산들이 가장 볼만한 것들이 거기 많고요. 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꼭 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서울부터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국호 제정 볼게요. 국호를 옛 조선의 개성자를 뜻하는 의미의 조선으로 선포하였다. 실은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고명 책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명나라에 대해서 공신관계를 맺게 되죠. 즉 공신이 아니라 주종관계를 맺게 됩니다. 소리 군주하고 그죠?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나라 이름을 정하거나 왕을 막 함부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 명나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일종의 고명책이라는 것은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증명할 수 있는 또는 증거를 할 수 있는 인장 같은 거 하나 받아. 우리 치면 이제 도장 같은 걸 하나씩 받아야 돼. 아름답게 멋지게 만든 것들을 이걸 고명책이라고 하는데요.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두 가지 이름을 보내죠. 뭐 조선이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성계 고향인 하주 같은 걸 두 개 타이틀을 보내죠. 근데 명나라에서 우리에게 하주보다는 예전에 좀 익숙한 도시가 있다고 익숙한
그 이름이라고. 보통 우리 애들은 기자조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쟤네들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A 범죄를 가르쳤다는 이런 의미 때문에 조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인정을 해주죠. 초기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인정해주지 않았죠. 우리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명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고려지국이다 표현했어요. 즉 우리나라를 고려로 보고 있다는 거야. 아직까지 조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왕 있잖아요, 그죠? 태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태조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나라의 이제 역사책 대명해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태조의 아버지를 이인임으로 표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조선 초기에 명과 조선은 되게 사이가 안 좋아져요. 이유는 쌍성총각 문제도 하나 걸려있고 전해들이 요동을 정복하려고 했다는 문제도 하나 있고 명나라 입장에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약간 길들이기 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 보통 뭐 연장을 하나 살 때, 차를 하나 살 때 막 길들이기 하잖아요. 막. 선생님도 차를 하나 샀을 때 고속도로 가가지고 120km, 140km 쫙 밟아본 적이 있거든요. 차를 길들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한참 유행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연장을 샀을 때 한번 막 써보는 거 있잖아요. 아, 내 손에 맞는지. 길들이기 연습,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복잡한 문제 좀 얽히고 설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373쪽에 한번 볼까요? 한양의 구조 보겠습니다. 건물, 주례를 반영했다. 밑줄 그어야 됩니다. 주례. 우리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할 때 소개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주나라의 예법을 반영하게 됐다. 그리고 백악산 아래 남양으로 경복궁을 건립하고 이를 자묘우사, 전조우시 원칙에 따랐다. 네. 자묘우사, 전조후시, 이건 경찰 시험에도 이번 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보고 있는 모습. 자묘잖아요. 네. 그럼 여기 종묘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사니까 여기 뭐죠? 여기는 사직이 있다는 뜻이에요. 즉 사직단이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죠, 그죠? 예. 네. 농업의 신이 있다는 거야. 줄여서 뭐 농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다 제단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묘하니까 종묘가 있겠죠. 종묘는 우리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입회를 모시는 공간입니다. 뭐 하는 건가요, 여기는? 네. 제사를 지내죠. 이것도 우리는 종묘제례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건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죠. 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CO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묘우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초적인 거니까. 경복궁 갔을 때 가장 기초적인 것들. 네, 서울에 가면 자묘우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경복궁을 쳐봐 이렇게 쭉 여기 글이 쭉 나와 있죠. 경복궁 입구에 보시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집이 하나 더 있죠. 이걸 강화문이라고 하죠. 입구입니다. 입구. 그리고 전조후시라고 되어 있죠. 경복궁을 중심으로 앞전자 뒤후자거든요. 앞에는 6조의 거리라는 뜻입니다. 6조. 그러니까 2조부터 공조까지 2조, 4조, 형조, 병조, 공조 6조의 거리가 좌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후시 뒤에는 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이 전부 다 경복궁 앞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이유.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정치는 여기서 하세요. 궁궐 앞에서 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 시장은 뒤에다 두세요. 중국의 제도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가져왔다 보시면 돼요. 아셨죠? 또 참고로 우리 여기에는 지금 오늘날에 서울시도 여기 있었죠. 네. 서울시도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야 쉽게 해서 이조판서, 예조판서, 형조판서, 병조판서, 뭐 공조판사들이 판서라고 그러죠. 장관들 있죠 이렇게. 장관들 이하 관리들은 여기서 다 근무해요. 궁궐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가끔 TV 드라마 한번 봐보세요. 왕이 부르잖아요. 이봐라, 밖에 누구 있느냐 그러잖아요. 예. 4시간 가잖아요. 야, 병조판사 와보라고 그래. 국방 문제를 좀 논의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네네 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급하게 광화문을 치고 나와서 병조판사에게 알리죠. 지금 왕께서 찾으십니다. 빨리 들어가셔야 되겠어. 이렇게. 왜 그러냐?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물건 팍 들고 어떻게 올라갑니다. 전하 찾으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보셔야지 왕 옆에 항상 병조판사, 이조판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머 보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어떻게 청와대는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비서진들하고 그다음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청이 따로 있죠. 그리고 중앙관청은 어디 있어요? 강화문에 있어요. 지금 현재 21세기 우리 현재 정부는요. 강화문에 정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야 국방부 장관 들어오라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들어갈 거고 그죠? 예. 교육부 장관 들어와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꼭 같아요. 형태는 예전에 지금 꼭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문 좀 볼까요? 예. 사대문 오행사상에 따라 인의예지 신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동서남북에 흥인지문 동쪽에 있고요. 서쪽에 돈이문 그 다음에 숭례문 남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 숙정문 거기에 인의예지문 동그랗게 치고 동서는 흥인지문의 인 돈이문의 의 그죠? 숭례문의 애 인의애 숙정문에 지가 들어가야 되잖아. 지 대신 정자가 들어가잖아. 숙정문. 이거 하나만 좀 다릅니다. 네. 사소문은 몰라도 될 것 같고요. 특징, 기억병, 성저 심리, 한성부 도성으로부터 심리 안에는 개인의 무덤을 쓰지 못합니다. 무덤에 밑줄 그시고. 벌목, 나무를 채굴을 할 수 없습니다. 벌목과 채굴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도성 안에는 농경이, 농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당이나 승려의 거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당은 사대문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승려도 마찬가지. 토지 소유 제한, 도성 안의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한성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분양받았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정도전에 대한 저서가 좀 있어서 한번 치고 넘어갈게요. 다시 앞으로 오세요. 373페이지. 네, 정도전에 대한 부분. 재상 중시의 정치를 하려고 했다. 그 정치는 왕이 하는 게 아니라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들이 정치를 한다는 거야. 꼭 중요한 부분만 왕에게 보고하고 지시 따르겠다. 보겠습니다. 최초의 사찬서, 조선 경국전. 이걸 주례를 롤모델을 삼았다. 373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게 주례죠. 그러니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예법사예요. 정치, 행정, 조직안들을 조선 경국전에다가 처음으로 자기 돈으로 만들었다 사찬서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조직 및 행정안을 제시한 게 경제문강. 경제문강 잡으셔야 됩니다. 시험 되게 잘 나옵니다. 별표 한 3개 할까요? 경제문강.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통치이념 방식, 불시잡변, 불교에 대한 비판. 불시잡변과 심리기편이 있죠. 둘 다 불교 비판사인데 차이점은 불시잡변은 건국 이후, 심리기편은 건국 전. 네, 건국 전에 한 편이 있고 건국 후에 불교 비판서가 있습니다. 불시잡변과 심리기편은 건국 후와 전의 문제입니다. 여성정보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법을 하게 됐고요. 그 훗날 표전문 문제가 하나 걸리거든요. 네. 명나라가 우리나라에 걸리는 게 하나가 이제 표전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걸어서 정도전을 압송 명령을 내리죠. 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했지만 예교 문서입니다. 네. 예교 문서를 우리 조선에서 써가지고 명에 이렇게 보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제후국이고 명은 황제국가야. 그러니까 동등한 레벨이 아니야. 거기에 사용되는 문자가 약간 그네들에게 좀 거슬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국에서 써야 할 수준인데 그 문장 수준이 황제국에서 쓰는 용어를 썼다는 거지. 이거 쓴 사람이 누가 봤더니 정도전이라는 거야. 명의 입장에서 봤더니. 근데 실은 정도전이 쓴 게 아니야. 기록에 역사 우리 칠록에 보면은. 근데 정도전이 책임자였기 때문에 정도전 압송 명령을 내린 거야. 이건 개심죄. 요즘 말로 치면 개심죄. 개심죄. 왜? 정도전이 명나라를 조선 건국 이후에 명을 정벌하게 했다는 목적으로 진법을 연했거든요. 왕을 제한 모든 왕실과 왕자, 그 다음에 관료,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진법을 연했어요. 진법을 연한 거 이거야,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있다면 A조, B조, C조, B조 쭉 전체가 있고, 자, A조 전진 앞으로, B조 대기, C조 옆으로 빠져서 조표와 막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야. 우리 삼국지연이라고 하는 드라마 또는 영화를 보게 되면 진법훈련을 보였을 거예요. 말 타고 달리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진법훈련을 했다는 거지. 요거에 대한 개심죄가 이제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지 않나? 뭐 국방훈련은 어디든지 상대가 누구든 간에 우리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서 우리도 언제든지 준비를 하는 거고.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게 일종의 개심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도라고 하는 책을 편찬했다. 그 다음에 도성의 기틀을 전부 다 만들었다. 한양을 건설하고 사대문의 이름을 전부 다 유교 덕목에 차용했다. 저술, 금남자병, 금남잡재. 이건 전부 다 뭐라고 해요? 유배지. 나주로 유배가거든요. 네. 거평 부곡으로 유배가 되는데 그 시기에 그 느꼈던 점은 전부 다 글로 남겼습니다. 되게 거만하고 유배 가기 전에는 세상의 넘버원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어려운 삶의 모습을 보고 진짜 유배에서 풀리고 난 다음에 사람 돼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도 이민 정치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백성들이 참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정자들은 자기의 권력과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백성들은 굶어져 가고 있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 않는 얘기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려국사 일전에 한번 설명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전이 쓴 책이 사략이죠. 원래는 국사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게 안정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손자 때 쓴 게 사략이라고 그랬죠. 역사를 약술했다, 요약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책을 기초로 해서 국사라는 제목을 붙였죠. 대신에 고려국사라고 정했다는 거야. 근데 훗날 이게 정도전에 이 고려국사를 읽어봤던 세종대왕에 의해서 비판을 받죠. 너무 편협됐다. 왜? 고려가 이렇게 나쁜 점 때문에 조선이 건국될 수밖에 없었어. 고려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세종대왕의 스승이 정몽주의 첫 번째 제자가 세종대왕의 스승이에요. 고려 역사를 되게 제대로 배웠을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세종 입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고려 역사는 이게 아니야. 많이 달라.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고려가 너무 썩은 나라로 비판하고 있다는 거야. 이건 아니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다시 명을 하죠. 김종서라든가 신숙주 같은 사람에서 다시 고려사가 쓰여지게 되는 거죠. 제대로. 그래서 우리 고려국사는 우리 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으면 고려사라든가 고려사 절요를 읽죠.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 그래서 근데 책이 너무 많아서 한 30권 정도 넘게 썼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읽기 좀 많아졌어요. 부피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책이 두꺼워지면 막 2000페이지, 3000페이지 읽기 겁나죠. 또 우리 공문 수험서도 보통 한 1000페이지, 1500페이지, 어떤 경우는 2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양이 너무 두꺼워지면 공부에 대한 부담이 되게 많아져요. 또 선생님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책 두께가 많아지면 부담스럽게 돼요. 왜냐면 그 기간 내에 끝내야 되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꼭 같아요. 수험생하고 선생님도 꼭 같은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가끔 선생님도 요약집을 만들어요. 한 300페이지 분량 안 되는 분량으로 요약집을 만들기도 해요. 요약집을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판매했으면 참 좋겠는데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사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고려사 절요란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시문집이 뭐 삼봉집이란 것도 있다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 볼까요? 이제 태조를 가야 되겠는데 지금 태조를 한번 볼까요? 통치체제 정비 부분 중에 좀 지워볼까요? 태조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한 사람입니다. 태조 이성계. 이성계가 이제 건국이 됐죠. 건국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도첩제가 하나 있습니다. 목적은 승려의 수를 제한할 목적입니다. 왜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그죠? 숭이 억불 정책을 펼쳤거든.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승려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승려가 되려고 하는 자는 앞으로 도첩을 발급받아야 돼요. 이걸 도패라고 불러요. 네, 도패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승려가 되려고 하는 자는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승려들은 멀리 가고 승려가 되면 세금을 내지 않을 거거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미리서 받는 거예요. 일정 기금을 받는 거예요. 이건 주로 쌀로 많이 받았다고 기록이 나오죠. 근데 이게 신분에 따라서 달랐던 것 같아요. 신분별로 네, 뭐 양반들, 중인들, 포함한 일반 백성들, 그 다음에 노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될 수 어렵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뭐 요게 이제 요게 한 뭐 100석 정도 또는 한 50석 정도. 요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요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용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일정 기금을 내게 되면 도패를 받습니다. 도첩제를 했다는 거야. 근데 도첩제는 태조가 처음 한 거 아니에요. 고려 말에 이미 도첩제가 실시됐어요. 승려의 수를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숭이 억불 정책의 도첩제는 더 훨씬 더 무게감이 커지죠. 그래서 도첩제를 알아두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도첩제가 폐지된 적도 있죠. 도첩제가 폐지됩니다. 이건 성종 때입니다. 유교주의의 민본주의를 생각했던 성종은 도첩제를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폐지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그 귀족의 자제들이 군역이라고 하죠. 군역을 면피할 목적으로 또는 면역을 할 목적으로 그걸 받더라는 거야. 도첩을 받더라는 거야.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목적을 가졌던 애들이 숫자가 많아졌어요. 이게 사회 문제가 됐어요. 이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도첩제 자체를 완전히 폐지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도첩제 자체 폐지되고 난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물어본다는 거죠. 승려가 누구나 될 수 있나요? 물어본다는 거지. 그럼 도첩제 폐지면 누구나 승려가 될 수 있겠네요? 세금 내지 않고 무조건 되겠네요? 이게 물어본다는 거죠. 아니요. 승려가 될 수 있는 길 자체가 차단됐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애호시는 내용 아닙니다. 네, 이해하시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에 정종을 한번 볼까요? 정종 한번 보겠습니다. 정종. 자, 개경천도. 그 이방원이 동생이죠. 이방원이 동생인데 동생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정종이. 그죠? 개경으로 천도합니다. 이방원 피해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방원이 다시 왕이 되죠. 태종 다시 또 한양을 천도합니다. 한양 천도는 자기 아버지 태조가 이미 경복궁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와서 봤더니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하나 더 만든 거야, 이게. 하나 더 만들어서. 자, 1차 왕자의 난, 무인정사라고 합니다. 태조 후비인 강씨라는 밑으로 보시죠? 예, 진주 강씨죠?
강시소승의 방석, 막내죠. 꼬맹이죠. 예, 막내를 갖다가 아버지 이성계가 세자로 책봉해 버렸죠. 책봉하고 정도전에게 보필하게 하자. 그러니까 강시하고 정도전 손을 잡았다 보시면 돼. 강력한 통권 정치를 펼치려고 하는 이방원보다는 예, 제가 컨트롤이 가장 좋은 막내가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도전. 이방원이 방석과 정도전 등을 단칼에 제거해 버립니다. 이해태조는 방과 정종을 왕으로 책봉하고 함경도로 응가합니다. 상항으로 물러나게 됐죠. 예, 아들들 싸우면 이제 볼상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비웃장 상한 거지. 떠나게 됐죠. 그때마다 이제 훗날 이방원이 아버지를 갖다가 컴백시키기 위해서 불효자잖아요. 그래서 계속 관리들을 보내죠. 근데 알다시피 태조가 어느 쭉쭉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걸 뭐라 부릅니까? 사자성어로 함흥차사라고 그러죠. 함흥차사. 돌아오지 않는다. 보내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 우리 속으로도 많이 쓰지 않나요? 무슨 일을 하나 부탁해 돼. 씨, 함흥차사야. 얘기를 건넸더니 오는 게 없어. 소식이 없어. 다 죽었나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함흥차사. 요것 때문에 이제 훗날 의정부라는 게 또 하나 만들어지죠. 우리 이제 의정부가 뭐냐면 영의정, 자의정, 의정들이 근무하면서 국가 중대를 결정하는 기구가 이제 의정부거든요. 고려 같으면은 이제 도병마사, 온간섭기는 도평의사사가 되겠죠. 이게 있어요. 이제 훗날에 이방원이 왕이 된단 말이야. 정종이 이제 스스로 물러나죠. 물러나고 왕이 됐다고 이방원이 태종이 된 거야. 근데 아직도 아버지는 안 오고 있단 말이야. 계속 자기 고향에 가 있단 말이야. 사람을 보내는데 계속 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친한 인사가 이제 무학대사거든요. 오늘날의 서울 한양을 수도로 결정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무학대사거든요. 그래서 원래 무학대사가 계룡사를 새로운 나라 조선에 서울로 삼고 싶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양도 좋다니 한양도 한번 봐야 되겠다고 왔는 거야. 왔는데 멀리서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풍수지리 대가기도 하거든요. 동서남북에 다 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강이 흐르는 거야. 너무 멋진 거야. 이건 풍수지리의 배산 임수구제 100%인 거야. 그래서 무학대사가 한양 들어오기 전에 심리쯤 되는 것에 이걸 한양을 한번 봤다는 거야. 심리쯤에서. 그래서 어떻게 훗날 여기가 왕심리가 되는 거야. 여기서 봤다. 심리전에서 한양을 봤더니 왕궁 쳐다봤다는 왕심리다. 그리고 여기서 무학대사가 봤다 해서 여기 이제 무학여고가 만들어진 거야.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 비하인드. 처음에 나오지 않는 비하인드. 이렇게 수업을 가끔 하다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 더 재밌어요. 수업 내용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 친구들이요. 양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무학대사를 보내죠. 무학대사를 보내서 결국은 설득해서 와요. 근데 무학대사가 데리고 왔는데 태종 밑에 있던 신하들이 아버지 태종에 대해 걱정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유는 뭐냐면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거든. 근데 분명히 아들 입장이니까 아버지를 배운 가야 되거든. 모시러 가야 되거든. 의정부가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조건을 하나 달았어. 신하들이 왕에게 가긴 가되 신하들을 앞에 세우고 중간쯤 가라. 왜? 분명히 할시를 땡겨서 우리 왕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다. 갑옷을 입고 가라. 왕이 속에다가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서 그런 조건을 걸고 갔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갔더니 아니다 다를까? 왕이 할시를 땡기고 있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나겠다. 딱 적중된 거야. 근데 태조 이성계도 봤더니 아들내미 하나 죽이려면 왕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이미 왕이 됐는데 또 신하들이 또 몇몇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인사하고 보고하고 식사 대접하고 자, 아버지 돌아가시죠. 서울로. 나는 못 간다. 딱 거기 스톱해버렸어요. 나는 여기서 스톱. 더 이상 안 갈 거야. 꼴보기 싫어.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좀 효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또 상황으로서 또 어떤 애유도 갖춰야 되겠죠.
그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계속 의정부에 있는 상황인 태조 이성에게 보내는 그 업무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기 위해서 계속 갔던 거예요. 그게 유래가 돼서 그 의정부가 서울에 한양의 의정부라고 하는 관청으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이런 유래가 있어요. 그래서 의정부라는 유래가 출발했다 이런 설들이 있어요. 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 비하인드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종에 관련된 부분을 쭉 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이어서도 가보죠. 개경천도 됐죠. 네, 천도됐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 했고요. 관제 개편, 도 평의사사를 축소시키고 행정총괄기구로 의정부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예, 이방원의 입김이에요. 그러니까 정종식이 업적이긴 하지만 전부 다 이방원의 입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춘을 3군부로 개편했다. 3군부 밑쪽으로 볼까요? 이게 지금 태조실록에는 의흥 3군부라고 나온단 말이야. 서울에 3군부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세계 군부대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앞에 의흥이 붙었다는 얘기야. 근데 정정실록에 보면 정정실록에 보면 그냥 3군부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걸 동일한 조직으로 복원했습니다. 의흥이라는 단어가 빠졌거든요. 아마 행정 조직 개편 과정 중에 아마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차 왕자의 난, 넷째 아들인 방간이 동그라미 쳐봐요. 좀 성격이 급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개국신 박포 밑으로 볼까요? 박포와 연합하여 태조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을 제거하고자 했으나 이방원에게 폐하에 축출됐습니다. 싸운 부분은 개경에서 싸웁니다. 지금 현재. 그 결과 이방원은 세자로 책봉되어 국권을 장악하고 군제와 관제를 개편, 왕권을 강화 추진. 이후 이방원은 정종으로부터 왕위를 제거했다. 또 더 추가할까? 정종이 왕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정권을 누리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것도 있어. 훗날 왕이 된 이방원은 자기 위에 바로 이 선이 행이죠. 이방원이 정종을 왕으로 옹립한 이유가 있어요. 친하기도 하지만 정종이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는 얘기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세자 책봉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종대로 끝나는 거예요. 왜? 정종을 폐위시키게 되면 바로 본인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어요. 근데 세자가 책봉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왕이 폐위되면 세자가 그 자리를 물려받아야 돼요. 그런 순서가 돼 있어요. 그럼 일이 되게 복잡하고 꼬이게 된단 말이야. 바로 왕이 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럼 또다시 태종은 또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또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본인을 위해서. 그래서 태종이 이걸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종은 좀 더 유지하기 위해서 사가에 첩의 소생이 있어요. 아들이 있다고요. 일종의 서자죠. 서자를 궁궐로 끌어들여요. 궁궐내로. 세자를 책봉하려고 해요. 이방은 이 소식을 들어요. 가서 형을 협박하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형님. 정부인 자식도 아닌데 첩의 자식을 사가에서 난 자식을 끌어들이는 건 온당치 않죠. 협박을 하죠. 그래서 정종이 왕위를 물려주죠.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부부간에 서로 합의를 거죠. 이렇게 두려움에 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왕위를 물려주고 되게 장수하게 돼요. 태종이 그 자리를 이방이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역대 왕 중에 뭐 숙종이나 영조 정도가 장수였고 나머지 왕들은 거의 대부분 40 전후에 다 죽어요. 많아야 평균 수명이 40 뭐 초반이라고 하거든요. 41, 2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왕이 됐을 경우에 업무량의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왕권을 물려주고 나오신 분들 되게 60, 70, 80 뭐 양녕대군은 뭐 엄청 오래 살았어요. 네, 양녕대군은 되게 오래 살았습니다. 왕위를 물려주는 분 되게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 결과 이제 왕위가 되었다. 되게 스토리 좀 많죠? 네. 조금 쉬었다 태종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